안녕하세요. 자, 제 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노동 과정을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는 노동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이 TPS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두 개의 파트를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TPS라고 하는 거는 이 토요타 생산 방식을 토요타 프로덕션 시스템 이래가지고 이 신생산 방식의 핵심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탈리아의 유연 노동 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신생산 방식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90년대 이후에 등장한 노동 과정에서의 새로운 생산 방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도요타 생산 방식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TPS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요거를 린 프로덕션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감량 경영 요렇게도 얘기를 하고, 린 생산 방식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는 이렇게 이제 토요타 생산 방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생산 방식의 다양한 사례 중에서는 요게 이제 그 현실의 노동 과정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고, 또 그 영향력이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토요타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해서 토요타가 이제 자기네 공장에서 이런 생산 방식을 만들어서 적용을 한 건데, 실제로 이게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산이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 토요타 생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현대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폭스바겐이라든가 벤츠라든가 그 다음에 뭐 BMW, 그 다음에 미국의 포드, 그 다음에 뭐 GM, 뭐 이런 대규모 자동차 회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삼성도 이 도요타 생산 방식을 굉장히 많이 뺏겨왔어요. 그래서 삼성을 중심으로 한 전자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 도요타 생산 방식을 변형해가지고, 또는 도요타 생산 방식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자기네들의 생산 라인이나 공장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생산 방식은 지금은 이제 요 얘기를 도요타 생산 방식을 많이 안 하긴 하지만, 이 90년대 이후에 가장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서 영향을 미친 그런 노동 과정의 변화를 가져온 요소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게 또다시 새롭게 가져오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생산 방식의 혁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90년도에 나온 얘기입니다. 90년대. 근데 이 생산 방식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신생산 방식, 이걸 이제 NPS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이 신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70년대 중후반에 등장을 해가지고 90년대까지 요 얘기가 계속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이 도요타에서의 도요타의 생산 방식 이라고 하는 게 세계에 소개가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도요타의 생산 방식을 출발점으로 해서 생산 방식의 혁명이라고 하는, 자, 혁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이제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 방식의 혁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표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신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하고, 70년대부터 등장했던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생산 방식. 자, 이 새로운 생산 방식의 공통점은 뭐죠?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가 아닌 새로운 시도를 하는 모든 것을 묶어서 우리가 신생산 방식으로 묶어서 부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습하는 의미에서 테일러주의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표준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포드주의라고 하는 건 뭐죠? 흐름 생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전후의 대부분의 노동 과정을 지배하는 원리 또는 원칙이었는데 요게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의 종결판이 바로 이 신생산 방식이고 그 중에 핵심이 뭐였느냐? 바로 린 생산 방식이다. 린이라고 하는 거는 얇은, 가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린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생산 방식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감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 생산 방식을 훨씬 더 홀쭉하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훨씬 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다이어트 해가지고 가볍게 만들었다. 가벼운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도요타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도요타 자동차. 자, 요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90년대 이후에 나온 책들에 우리나라에서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도요타처럼 생산 관리 경영하라. 도요타 탤런트, 도요타의 인재 경영, 도요타의 최강 경영, 도요타의 경영 정신, 도요타 방식. 자, 이 모두가 이 린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핵심어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서점에 가면 도요타에 관련된 책이 수십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소위 말하는 도요타 생산 방식 따라하기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도요타 생산 방식이 신생산 방식 중에서 노동 과정의 변화에 미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요타 방식, 도요타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도요타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아이치현이라고 하는 거에 핵심에 이제 도요타 시가 있어요. 여기 이제 도요타 공장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울산 같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도요타라고 하는 공장에서 발생지죠. 여기에서 뭐냐면 새로운 작업 방식. 자, 이게 뭐죠? 새로운 노동 과정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기술적 변화라고 하는 거하고 조직적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도요타 생산 방식이 기술적으로는 이전의 생산 방식, 즉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라고 하는 거와 어떻게 다르고,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두 개의 측면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건데, 자, 요거는 우리가 노동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과 조직의 결합이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토요티즘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거예요. 제 2차 대전 이후에 토요타가 이제 도산 위기를 맞습니다. 2차 대전에서 져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도요타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재기를 해요. 근데 재기하는데 목표를 잡아 놓습니다. 자, 목표가 뭐냐면 원가 경쟁을 극복한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저렴하면서 우수하고, 그리고 다양한 자동차,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어요. 자, 저렴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싸지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여기까지 끊어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다양한 자동차를 생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양한 자동차를 생산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저비용으로 다양한 자동차를 생산할 거냐. 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서 그 결과 나온 게 뭐냐? 도요타 생산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이 부분인데, 자, 그래서
저렴하면서 우수한, 그리고 플러스 다양한 차종을 생산하겠다 라고 하는 목표잖아요, 목표. 자, 그러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절감을 하고 동시에 여기 이제 월가 절감만 써왔는데 기술적인 우수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술적 경쟁 우위. 이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토요타에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TPS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린 프로덕션 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린이라고 하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얇은이라고 하는, 또는 다이어트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린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거예요.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려면 근데 우수한 품질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는 저렴한 거를 만들려면 싸게 만든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원자재를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걸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토요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겁니다. 뭐냐면 원자재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다른 데에서 비용을 절감했다라는 거예요. 영역을 전환했다. 그래서 그 방식이 뭐냐? 낭비를 배제한다. 그래서 얇은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저비용으로 하는, 근데 그 저비용을 어디에서 실현시키느냐? 원자재나 생산의 품질을 희생하지 않고 낭비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새롭게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TPS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감량 경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그 감량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그 카이젠이라고 하는, 이거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읽으면 카이젠이라고 읽어요. 근데 요거는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개선이라고 하는 거에 한자어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카이젠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낭비 요소를 줄이는 개선, 낭비 요소를 줄이는 개선이라고 하는 게 이 노동 과정, 즉 작업 방식 변경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낭비 요소를 줄이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노동 과정과 작업 방식이 달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37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토요타 아키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얘기가 꼭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창업자가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50년도에 경영 위기로 이제 여기서 이제 위기를 맞게 되는데 한국 전쟁으로 회생을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재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쿄 올림픽. 그래서 재기에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회사의 사세가 크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확장된 걸 가지고 80년대에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요. 자, 그런데 80년대에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불과 한 2, 3년 만에 미국 시장에서 퇴출이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에 대한 평가가 80년대 어떤 거냐면,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게 차냐 이런 평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우리는 이제 퇴출, 그러니까 나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결심이냐면 재진출을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재진출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역량을 충실히 강화시킨 이후에 다시는 이런 평을 받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하면서 돌아와 가지고 불과 한 10년 만에 생산 방식의 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토요타 생산 방식의 경쟁력이라고, 토요타 생산 방식은 결국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재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그랬죠? 저렴하고, 근데 품질은 우수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차종을 만든다 라고 하는 목표를 추구를 하는 건데, 이걸 추구하는 방식이 저렴과 우수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비용 절감의 변화, 싸게 만들지 않고 어디서 주로 비용이 발생하고, 즉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여기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제일 낭비되는 영역이 뭐냐? 낭비 영역을 찾다 보니까 재고에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재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상품을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자, 낭비의 영역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자동차라고 하는 산업의 특징은 2만 개에서 3만 개의 부품을 조립해서 차를 한 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품 자체가 계산하기 좋게 그냥 3만 개라고 합시다. 요새는 이제 부품이 많이 줄어가지고 모듈화로 인해서 이제 부품이 줄어서 한 2만 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모듈화가 되기 전에는 3만 개라고 이제 3만 개의 부품이 조립돼서 자동차가 한 대 나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한 대당 그런 거죠. 한 대당. 자, 그러면 차를 100만 대를 만든다. 그럼 곱하기 3만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한 100만. 계산이 안 되네요. 자, 엄청나게 많은 수의 부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반적인 회사는 그래서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 부품 창고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보통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치 부품을 공장에 이제 스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류 창고에 쟁여놓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 1000만 개, 2000만 개, 3000만 개, 몇천만 개, 몇억 개의 부품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소위 말하는 이 재고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 관리하는 이 창고 관리인 거죠. 창고 관리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토요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이거를 고민을 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재고 관리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자, 차종이 바뀌면 여기에 쌓아놓은 3년치에서 1년치의 부품이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되죠? 낭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만 개, 3만 개라고 하는 부품을 조립하는 이 재고 관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낭비적 요소다라고 이제 토요타에서는 판단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재고, 재고를 없애는 시스템. 자, 요거를 없애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린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고를 없애는 방식, 이제 요게 여기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just in tim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토요타 TPS를 JIT 생산 방식이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JIT는 just in time. just in time 뭐죠? 필요한 그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시에 정량을 조달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재고를 없애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공장이 있고 엄청나게 큰 창고가 있었는데 이 창고를 거의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부품 회사가 2만 개, 3만 개가 있잖아요. 그럼 부품 회사에서 공장에 직접 부품을 공급하는 거예요. 직접 공급. 창고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공장 생산 라인에다가 갖다 주는 거죠. 자, 그런데 한꺼번에 몽땅 갖다 주면 안 되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조달한다라고 하는 원칙에 맞도록 이 시스템을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어떤 부품이 언제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죠. 자, 요거를 위해서 뭘 했느냐? 자동화라고 하는 걸 했다라는 거예요. 자, 기술적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 부품들을 2만 개, 3만 개를 한꺼번에 계속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모듈화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자, 모듈화라고 하는 거는 미리 특정한 부품을 부분 조립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앞에 헤드 등이 있으면 헤드 등에 들어가는 램프, 케이스, 전선 뭐 이런 거를 따로따로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걸 묶어가지고 미리 조립을 해서 헤드 등으로 납품을 하면 부품 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유연하게 조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부품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본사의 공장하고 납품 회사가 정보를 공유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부품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나서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부품의 재고가 공장에서 자, 이제 3분의 1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문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납품사에. 자, 그러면 제품이 5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새로 공급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동화라고 하는 건데 이 자동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네트워크 어떤 네트워크죠? 원청하고 하청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무엇을 통해서? IT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또 가능한 게 뭐냐? 유연 생산. 자, 아까 뭐라 그랬죠? 다양한 차종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양한 차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화를 기초로 해가지고 고객의 주문 순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유연한 자체의 조립 라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연 생산을 위해서는 작업 조직을 또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회사도 다 생각하는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출발점은 크게 뭐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비용 절감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토요타는 단순히 좀 더 싼 원자재를 쓰거나 뭐 노동력의 임금을 낮게 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무재고라고 하는 거를 실현시키는 게 가장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죠?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하는 방식이 나오고 이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요거는 기술적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연 생산이라고 하는 조직적 조건이 되는 겁니다. 기술적 조건이라고 하는 거를 자동화를 통해서 만들고 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유연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은 G2가 완성되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토요타의 감량 생산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낭비를 제거한다. 그 다음에 유연한 생산을 한다. 자, 그래서 유연한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자동차를 이 옵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데 주문을 받으면 토요타에서는 주문에 맞게 차를 주문 생산을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어떻게 하죠? 옵션을 넣어서. 옵션을 반영해서. 지금은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토요타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방식이 또 갖는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 낭비 요소가 있어요. 두 번째 낭비 요소는 뭐냐면 분량입니다. 차를 생산해 가지고 고객한테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요새도 이제 뭐 신문에서 리콜인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차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차를 다 회수해 가지고 다시 어떻게 되죠? 뜯어 가지고 재조립을 수리한 후에 재조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낭비 분량을 줄이기 위한 방식, 이게 이제 유연 생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토요타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자, 2000년대 초반에 가면 토요타가 세계 자동차 1위까지 가요. 물론 이제 지금은 그 이후에 다시 이제 2위, 3위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토요타가 80년대 미국 시장에서는 이게 차냐라는 비난을 들으면서 퇴출을 당했는데, 불과 10년, 15년 사이에 2000년도면 20년 정도, 20년 후에 전 세계 자동차 생산 1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도에 이 토요티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전 세계의 관련 업종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토요타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9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이 저스트 인 타임, 자동화, 소위 말하는 유연 생산 체계라고 하는 요 세 가지 구성 요소에서 찾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내부적으로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걸, 이게 토요타의 이 4P라고 하는데, 이 P는 문제 해결, Problem Solving, People, Process, Philosophy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도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끊임없는 개선을 통한 낭비 요소를 줄이는 것.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장기적인 사고를 한다. 자, 혁신, 지금으로 치면 혁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과감하게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비용 절감을 무재고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무재고, 분량 축소. 그리고 이걸 위해서 소위 말하는 기술적으로는 자동화, 조직적으로는 유연 생산, 이런 방식으로 전혀 다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도전의 핵심은 뭐냐? 카이젠에 있다. 이 카이젠은 개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의 핵심은 끊임없는 개선인 거죠.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표준화, 요건 이제 테일러주의, 포드주의하고 비슷한 얘기죠.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량이 나왔을 때의 비용 효과를 낮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개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고 시험된 기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나오냐면 지속적 개선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테일러주의, 포드주의에서는 개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지만 테일러주의, 포드주의에서의 개선은 누가 하느냐? 엔지니어가 한다는 겁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토요티즘에서의 개선은 누가 하느냐? 일반 노동자가 개선을 한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팀워크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집단 작업. 그 다음에 소모임 활동. 자, 이게 전부 다 뭐죠? 조직적 측면에서의 노동 과정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경영의 관점인 거죠. 인재 관리.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건 뭐죠? 개선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하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역량 관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정리하는 거니까, 자, 품질, 원가, 노동 과정에서의 생산 시간의 단축, 안전, 사기 고치. 그래서 결국 핵심이 뭐냐면 낭비를 제거해서 생산 흐름을 짧게 해서 생산성을 올린다. 그리고 이 생산성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세 가지 축이 just in time, 자동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기술적 측면이죠. 이것도 기술적 측면인 겁니다. 근데 이 기술적 측면이 뭐하고 연계가 돼 있냐면 플러스 조직이라고 하는. 자, 아까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저스트 인 타임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위 뭐가 나오냐면 이 간판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이게 이제 공장이면 부품업체들이 직접 공장에다가 창고를 거치지 않고 부품을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노동자들이, 현장에 있는 현장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면서 이 라벨링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라벨링 시스템은 뭐냐면 내가 지금 조립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품 재고를 이 사람들이 파악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부품을 갖다 조립을 하고 있는데 부품이 예를 들어서 거의 풀로 차 있다. 그러면 파란 딱지를 붙입니다. 파란 딱지. 그 다음에 2분의 1밖에 없다. 그러면 노란 딱지를 붙여요.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되죠? 부품이 주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4분의 1, 뭐 이 정도 5분의 1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공급이 되는 거죠, 부품이. 그러면 요거를 하는 건 누가 하느냐?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현장 노동자가 한다라는 거예요. 조립하면서 재고 관리까지 노동자의 역할이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화라고 하는 것도 자동화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불량률을 줄인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유연 생산을 한다.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전 회장이죠.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 공장에 도입을 한 게 여기 이제 자동 멈춤이 아니고 라인 스톱 제도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어요. 이 라인 스톱 제도는 뭐냐면 현장 노동자가, 이것도 현장 노동자가 하는 겁니다. 현장 노동자가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무슨 이상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 현장 노동자 옆에 라인이, 줄이 있어요. 줄. 이 줄을 당기면 라인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테일러주의, 포드주의에서는 라인 정지 권한은 공장장에게 있어요. 권한이. 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장 노동자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현장 노동자가 작업반장한테 얘기를 하고, 작업반장이 위에 있는 또 이 관리자한테 얘기를 하면, 이 관리자가 공장장한테 얘기하고, 공장장이 이걸 판단해서 엔지니어랑 그 다음에 작업을 정지시킨다. 그런데 요 프로세스가 작업이 정지되기까지 계속 불량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토요타에서는 이거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현장 노동자가 이상이 생기면 라인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현장 노동자에게 부여를 한 겁니다. 이것도 조직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똑같은 거를 이건희가 삼성전자 이 냉장고 공장인 이런 공장에 도입을 해요. 불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불량으로 나온 냉장고를 마당에
모아놓고 다 불을 질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토요타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갖다가 뺏긴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토요타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노동 과정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게 급격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조직적 측면에서 자, 기술적 측면의 변화와 동시에 토요타에서 중요한 게 조직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같이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관리 및 경영 시스템에 있어서도 변화를 추구했다. 그 핵심이 뭐냐? 분권이다라는 겁니다. 자, 현장 노동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라인 스톱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 관리. 그러면서 동시에 사무직을 관리직을 축소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평사원하고 나머지가 관리직이었는데 평사원은 그대로지만 관리직이 반으로 줄었죠. 자, 그래서 말 그대로 도장 찍는 관리자에서 정말로 생각하는 관리자. 자,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혁신이라고 하는 과제에서 중요한 관리자의 어떤 특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창조, 수행, 관리, 인재 활용. 예전에는 관료제적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요소들이 토요타라고 하는 게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구성 요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건 앞에 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생산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생산 방식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노동 과정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노동 과정에서의 변화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임금이나 또는 이 직무교육, 노동 시간의 변화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직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 생산 방식, 노동 과정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고 인재를 육성하는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새로 부각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노동자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 내에서 노동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인데 뭐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를 인사 시스템 내로 통합시켰다. 그리고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서 토요티즘의 특징이고, 이게 이제 9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지금도 이제 이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2000년대가 되면 소위 말하는 이 디지털 혁명이 본격화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컴퓨터,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요새는 AI, 빅데이터, 그 다음에 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요게 생산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즉 달리 얘기하면 노동 과정에 새로운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다 더 본격화되면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노동 과정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죠?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토요티즘에 이어가지고 토요티즘이라고 하는 게 90년대 이후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다. 그러면 2000년대 이후에 지금 현재 특히 2020년 이후에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수사
뿐이고, 중요한 거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우리가 쓰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 혁명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일상적인 신문이나 뭐 이런 저널리즘 수준에서 좀 정책적 수준에서는 사람들에게 이 디지털 혁명의 효과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요 말을 많이 쓰는 이게 이제 같은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고,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노동과정의 변화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연대기 순으로 한번 모아봤어요. 테일러주의, 요 사람이 이제 프레드릭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고,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는 관료제적 통제. 뭐를 통제하는 거죠? 노동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1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플러스 뭐죠? 포드주의. 그래서 관료제적 통제를 통해서 뭘 했느냐? 표준화라고 하는 거를 했고, 이 포드라고 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지만 흐름 생산,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흐름 생산이라고 하는 거를 덧붙여서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2차 대전 이후에 현대 노동과정의 표준으로 작용을 했다. 지금도 여전히 표준인 건 맞아요. 자, 그런데 2차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동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동화. 자,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컴퓨터, 트랜지스터 컴퓨터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서 CNC라고 하는, 이 CNC는 이 NC가 뉴머릭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고, 요건 이제 컴퓨터라이즈드 이렇게 얘기하는, 컴퓨터로 작동하는 수치 제어 장치,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로봇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동화의 끝 무렵에 뭐가 있냐면, 이게 토요타 마크잖아요. 토요티즘이 있어요. 그리고 이 토요티즘이라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자동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으로의 이 소위 말하는 이 연결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린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게 토요티즘이 제시를 한 거잖아요. 이 린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 여기 이제 이 윗줄은 기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술 변화. 여기는 조직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비쿼터스, 이게 90년대에 이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트워크 기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강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술적으로는 자동화에 뭐가 붙는 거죠? ITC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자동화에 붙어가지고 새로운 기술적 조건을 만들어낸 거고, 여기에 부응하는 게 뭐죠? 린 프로덕션. 이걸 이제 활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기업의 어떤 생산 방식의 단순화, 구조 개편,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여기에 이제 이 기술이 이 당시만 해도 사실은 기술적 가능성을 얘기를 한 건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성숙화가 이루어진 거죠. 보편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이 일상에서 쓰인다는 거예요. 센서 기술, 인터넷 기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AI,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핵심은 네트워크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술이 초기에 낮은 수준에서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단계에서는 이게 보편화됐다. 자, 그랬을 때 기술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의 보편화라고 하는 게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냐, 이게 이제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얘기하는 게 플랫폼 노동, 그 다음에 뭐 기기 이코노미,
그 다음에 클라우드 워킹.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해요. 이게 다 비슷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약간씩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뭐냐면 기술적 변화라고 하는 게 새로운 노동 조직, 노동 과정의 변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위에 그림은 기술 혁신의 과정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밑에는 조직 혁신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해보면 테일러주의, 포드주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게 뭐라고 그랬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고 하는 걸 가져온 거죠. 어떻게? 분업과 조직적으로 표준화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1930년대, 70년대에는 소위 말하는 컴퓨터 기술, 자동화 기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자동화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극소전자 기술이고, 요게 이제 CNC 로봇이라고 하는 형태가 등장을 한 거고, 요게 이제 기술적으로 통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노동 과정을. 노동 과정을 기술적으로 통제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 라인 작업에서 기술 장비 중심으로 여기에 사람이 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거를 결정해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 장비가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따라서 사람은 작업을 하는 형태. 이게 이제 기술적 통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하는 게 붙죠. 90년대 이후에 ICT. 대표적인 게 이제 인터넷. 뭐 속도가 늦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 센서 기술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90년대부터.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자율적 통제라고 하는 게 강조가 돼요. 조직적으로. 그 다음에 분업에서 본격적인 협업이라고 하는 게 또 강조가 됩니다. 자, 자율적 통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 드린 이 소위 말하는 이 파놉티콘. 그러니까 노동자가 스스로를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강조되는 게 뭐냐면 기업 문화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좀 더 발전을 한 거죠. 사실 기술적인 토대는 비슷해요. 다만 기술의 수준이 보편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보편 활용의 단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게 사이버 물리체계 CPS라고 하는 거하고, 자, 인공지능 여러분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적 요소들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연결이라고 하는 형태의 새로운 노동 과정의 어떤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플랫폼에 기초한 경제와 노동, 여기 이제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지금 우리들의 일상에서 회자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동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테일러주의, 포드주의라고 하는 거는 기술 혁신, 기술적인 걸 토대로 해서 이거에 맞는 조직적인 측면이 있고, 극소전자 기술이나 자동화의 기초에서는 이런 통제, 이런 조직 형태,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의 등장은 이 기술의 등장에 따라서 새로운 조직 원리,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는 또 다른 기술적 요소의 등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형태의 통제와 조직의 원리라고 하는 게 등장해 가고 있는데, 요건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단계에서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CPS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혁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NPS 신생산 방식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전의 신생산 방식 단계에서는 자동화가 핵심이었다.
그리고 기계의 자동화라고 하는 거 플러스 조직적 분권화라고 하는 거를 중요시하고, 이거의 목표가 뭐였느냐?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이 자동화의 핵심적인 원리였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디지털 혁명에 의해 가지고 요게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인데, 결국 이건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화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인 자동화를 얘기를 해요. 자, 이거 뭐죠? 무인 공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기술적인 발전이 더 이루어진 지금은 무인 자동화를 얘기를 하질 않는다. 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뭐냐면 기술과 인간의 결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술과 인간이 결합돼서 상품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거는 뭐냐면 지능형 기계를 네트워크화한다. 그 다음에 생산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연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다품종 대량 생산을 위해서. 자, 이게 달라진 거죠. 소품종에서 다품종으로 바뀌는 겁니다. 대량 생산은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노동과정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현재는 라인 작업을 통한 단선적 생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스테이션 1, 2, 3, 4가 있으면 여기서 부품이 하나 추가되고, 여기 부품이 하나 추가되고, 여기 부품이 하나 추가되는 방식으로 라인의 끝에 가면 차가 생산이 돼서 이거를 소비자에게. 자, 그런데 여기는 분산적이고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연하지만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자, 여러분들이 뒤늦게행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기적 연대. 자, 요거는 기계적 연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순서가 막 섞여 있는 거잖아요. 다른 형태의 상품들이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스테이션을 오가면서 조립이 되고 완성이 된다. 그래서 분산돼 있고 유연하다라는 겁니다. 라인에 따라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스테이션들이 서로 맞물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방식을 여기 이제 약간 이걸 CPS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이버 물리 시스템. 분산적이고 유연한 생산 방식. 자, 그러면 기계와 여기 이제 이것도 디바이스죠. 여기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붙고 여기에 사람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디바이스하고 상호작용하고 기기와 상호작용하고 데이터와 상호작용하고 기기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서로 연결돼 있고, 결국 뭐냐면 사람과 기계가 네트워크상에서 협업을 하는 개념. 요게 이 CPS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90년대, 70년대, 80년대 요때까지 얘기되었던 무인 공장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다품종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시스템. 요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노동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자동화는 결국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반자율적인 정보노동 플러스 자율적 지식노동이 결합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인간과 로봇의 협업이라고 하는 CPS 시스템, 그 다음에 작업 조직이 복합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분산된 유연한 작업 조직, 그 다음에 사람은 주로
유지관리보수,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보노동, 지식노동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스마트 자동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노동력의 탈육체화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여전히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육체적 노동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뭐 이를 뽑을 때 신체 건강한 누굴 뽑죠? 남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뭐죠? 육체적인 측면에서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 CPS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노동자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지식노동과 정보노동을 수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식노동과 정보노동에서는 이게 중요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육체적 노동력의 의존성이 약화가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자, 그러면 노동력의 구성이 바뀐다. 어떻게 되죠? 고령자, 여성 인력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령과 여성 인력이 늘어나는 이런 노동력의 구성이라고 하는 게 작업 조직, 뭐 생산직, 사무직 마찬가지 노동 과정에 새로운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력 구성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플랫폼 이코노미. 자, 이거는 뭐죠? ICT 기술이 거점이 되고 이게 이제 거점인 거죠. 이게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공유경제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자,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노동과정의 변화라고 하는 게 노동력을 외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거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공장 내지 사무실로 생각을 하면 예전에는 공장과 사무실의 집단적인 노동자들이 모여서 무언가 생산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단 노동자가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외부화되는 거죠. 공장의 바깥에, 공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 사무실의 개념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택근무 요새 이제 많이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노동의 탈공간화. 자, 우리가 테일러주의, 포드주의, 노동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원칙이 뭐였죠? 시간의 통제, 공간의 통제입니다. 시간의 통제라고 하는 거는 근무 시간, 공간은 근무 장소. 자, 그래서 테일러주의, 포드주의에서는 뭐였죠? 특정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단적으로 노동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미리 아프지만 출근, 공간 의미 없다. 시간도 의미가 없어진다. 노동이라고 하는 게 탈공간화된다. 그래서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공간 개념을 노동에서 빼버리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고용 형태로서 자영 노동자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이걸 이제 지금의 용어로 얘기하면 특수고용 노동자. 그러니까 자영업자인데 실질적인 의미에서 아니라 노동자로서 역할을 하는 이게 자영 노동자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택배 또는 라이더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버 택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죠? 특정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근로계약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자영업자로 등록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플랫폼에 종속이 돼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자, 플랫폼에 종속돼서 여기에 노동을 제공하고 그걸로 임금을 받는, 자, 임금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지만 자, 새로운 형태의 자영 노동자들이 대거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프리랜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리랜서의 영역이 이 택배나 라이더처럼 단순 업무가 아니라 IBM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워킹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프로그래밍과 같은 지식 노동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프로그래머를 고용하지 않고 일정하게 특정한 역할을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역할을 맡기고 그거에 대한 대가만을 지급하는, 이것도 일종의 자영노동, 고급 자영노동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새로운 고용이 바뀌어간다. 그러면 이 노동과정이라고 하는 게 시간적 구속, 공간적 구속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이전의 그 노동과정에서 핵심적인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뭐죠? 시간적 공간적인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새로운 노동과정에서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공유경제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하지만, 이런 이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거를 이런 맥락에서 노동과정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고, 이런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뭐냐면 결국은 뭐 어떻게 되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왜? 이미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닌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과정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전과 현재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과정의 변화를 보면 갈수록 세상이라고 하는 게 발전하는 거가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서는 불안정성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는 시점이 되고 그 2, 3년이 지나면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노동과정, 이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노동과정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걸로 이제 노동과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노사관계의 영역으로 가서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